제4부를 읽겠습니다. 33. 날이 밝기 전 이른 아침, 기차가 밀라노 역으로 속도를 늦추며 들어설 무렵 나는 기차에서 뛰어내렸다. 선로를 가로지르고 건물들 사이를 빠져나와 거리로 나섰다. 문을 연 와인 가게에 커피를 마시러 들어갔다. 서른의 먼지, 커피 잔에 담긴 스푼, 와인 잔에 담긴 둥그런 물자국에서 이른 아침의 냄새가 났다. 주인은 바 뒤에 있었다. 군인 둘이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나는 바에 서서 커피를 한 잔 마시고 빵 한 조각을 먹었다. 커피는 우유를 타서 희꾸무레 했고 나는 빵 조각으로 우유에 뜬 막을 걷어냈다. 주인이 나를 쳐다보았다. 그라파 한 잔 하시겠습니까? 괜찮습니다. 그냥 드리는 겁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작은 잔에 술을 따라 내 앞으로 밀었다. 전선 상황은 어떤가요? 모릅니다. 저 사람들은 취했어요. 그가 두 병사를 가리키며 말했다. 이 사람은 믿어도 될 것 같았다. 병사들은 취한 것 같았다. 말해봐요. 그가 말했다. 전선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전선 일은 모릅니다. 당신이 저쪽 담에서 내려오는 걸 봤어요. 기차에서 내린 거지 않습니까? 대대적인 후퇴가 있습니다. 신문에서 읽었습니다. 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전쟁이 끝나는 겁니까?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는 짝닮아간 병에서 그라파를 잔에 가득 따랐다. 혹시 무슨 문제가 있는 거라면 그가 말했다. 내가 도와줄 수 있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만약 문제가 있는 거라면 여기서 지내도 좋아요. 여기서요? 이 건물 아니죠. 많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사람은 누구든. 그런 사람이 그렇게 많습니까? 문제도 각각이죠. 남미인입니까? 아닙니다. 스페인어 하십니까? 조금이요. 그는 바를 닦았다. 지금은 국경을 넘기가 힘들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떠날 생각은 없습니다. 원하는 만큼 여기 머물러도 좋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될 겁니다. 아침에 가봐야 할 때가 있는데 주소를 기억했다가 돌아오겠습니다. 그는 고개를 저었다. 그런 말을 하는 걸 보니 돌아오지 않겠군요. 정말 곤란한 처지인 줄 알았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친구의 주소는 소중히 생각하죠. 나는 커피값으로 10리라짜리 지폐를 바에 올려놓았다. 그라파 한 잔 같이 하시죠. 내가 말했다. 그럴 거 없습니다. 한 잔 해요. 그는 두 잔을 따랐다. 잊지 말고 그가 말했다. 여기로 와요. 다른 사람을 따라가선 안 됩니다. 여기는 괜찮아요. 꼭 그러죠. 정말입니까? 네. 그는 진지했다. 그럼 한 가지 알려주죠. 그 외투는 입고 다니지 말아요. 왜요? 양쪽 소매에서 벼를 떼어낸 흔적이 아주 또렷이 보입니다. 색깔이 달라서.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서류가 없으면 만들어줄 수도 있어요. 무슨 서류 말입니까? 휴가증명서. 서류는 필요 없습니다. 가지고 있어요. 좋습니다. 그가 말했다. 하지만 필요하다면 내가 서류를 만들어줄 수도 있어요. 그런 서류는 얼마나 합니까? 서류에 따라 다르죠. 적당한 가격입니다. 지금은 필요 없습니다. 그는 어깨를 으쓱했다. 괜찮습니다. 내가 말했다. 밖으로 나가는데 그가 말했다. 내가 당신 친구라는 걸 잊지 말아요. 그러죠. 또 봅시다. 그가 말했다. 그래요. 내가 말했다. 나는 밖으로 나와 헌병이 있는 역을 멀찍이 피하며 작은 공원 모퉁이에서 마차를 잡았다. 마부에게 병원 주소를 말했다. 병원에 도착해 수위의 숙소로 들어갔다. 수위의 아내는 나를 껴안았다. 수위는 내 손을 잡고 흔들었다. 돌아왔군요. 무사히요. 그럼요. 아침은 먹었어요? 먹었습니다. 잘 지냈어요, 중위님? 어떻게 지냈어요? 그 아내가 물었다. 잘 지냈습니다. 같이 아침 식사할래요? 아니, 괜찮습니다. 미스 바클리는 아직 병원에 있나요? 미스 바클리요? 영국 여자 간호사요. 당신 애인분 말이군요. 수희의 아내가 말했다. 그러고는 내 팔을 툭 치며 미소 지었다. 아니요. 수희가 말했다. 떠났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확실해요? 키가 크고 금발인 젊은 영국 여자 말입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분은 스트레스로 떠났습니다. 언제요? 이틀 전에 다른 영국 여자분과 함께 떠났습니다. 그렇군요. 내가 말했다. 부탁이 있습니다. 저를 만났다는 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줘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겠습니다. 수희가 말했다. 나는 그에게 10리라짜리 지폐 한 장을 주었다. 그는 받지 않으려고 밀어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죠. 그가 말했다.
돈은 필요 없습니다. 도울 일이 있을까요, 중위님? 그의 아내가 물었다. 그거면 됐습니다. 내가 말했다. 입 꾹 다물겠습니다. 수희가 말했다. 우리가 도울 일이 있으면 알려주실 거죠? 그러죠. 내가 말했다. 잘 있어요. 또 만납시다. 그들은 문가에 서서 내 뒷모습을 지켜보았다. 나는 마차에 올라 마부에게 성악을 공부하는 친구 시먼스의 집 주소를 찾아내 말했다. 시먼스는 포르타 마젠타 쪽으로 시내에서 꽤 떨어진 교외에 살고 있었다. 내가 갔을 때 그는 아직 잠이 덜 깬 상태로 침대에 누워 있었다. 일찍도 일어나는군 헨리, 그가 말했다. 새벽 기차로 왔어. 이번 후퇴는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자네도 전선에 있었나? 담배 피우겠나? 책상 위 상자에 있네. 침대가 벽에 붙여 놓여 있고 한쪽 구석에 피아노와 서랍장과 탁자가 있는 커다란 방이었다. 나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았다. 시먼스는 베개에 기대 앉아 담배를 피웠다. 나는 지금 좀 난처한 처지야, 심. 내가 말했다. 나도 그래. 그가 말했다. 하기야 나는 늘 그렇지. 담배 피우겠나? 아니, 내가 말했다. 스위스에 가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지? 자네가 가려고? 이탈리아군이 국외로 못 나가게 할 텐데. 그렇지, 그건 나도 알아. 그런데 스위스 쪽에서는 어떨까? 그쪽에서는 어떻게 할까? 자네를 억류하겠지. 그건 알아. 그런데 그 절차가 어떻게 돼? 별것 아니야. 아주 간단해. 자네는 어디든 갈 수 있어. 매번 신고인가 무언가를 해야 하지만 그런데 왜 경찰에 쫓기기라도 해? 아직 확실한 건 아니야. 얘기하기 싫으면 안 해도 좋아. 하지만 재미있는 얘기일 것 같은데 여기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나는 피아첸차에서 완전히 망했어. 그거 안 됐군. 오, 그래. 아주 끔찍하게 망했어. 노래는 잘 불렀는데 말이지. 여기 리리코 극장에서 다시 도전해 볼 생각이야. 나도 가면 좋을 텐데. 정말 고맙군. 그런데 상황이 아주 나쁜 건 아니지? 나도 잘 모르겠어. 얘기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그 살벌한 전선에서는 어떻게 빠져나왔나? 이제 전쟁에서 손을 뗀 셈이지. 잘했어. 나는 자네가 지각 있는 친구라는 걸 알고 있었지. 어쨌거나 내가 뭘 도와줄까? 자네는 너무 바쁘잖아. 전혀 아니야, 헨리. 전혀 안 바빠. 뭐든 기꺼이 도울게. 자네는 나와 체격이 비슷해. 나가서 사복 한 벌 사다 줄 수 있나? 옷을 모두 로마에 두고 와서. 그래, 자네 그곳에 살았었지? 그 지저분한 곳에 왜 거기 살았던 건가? 건축가가 되고 싶었거든. 거긴 그럴 만한 데가 아니야. 옷은 사지 마. 원하는 대로 다 줄 테니까. 몸에 꼭 맞는 걸로 아주 멋쟁이를 만들어주지. 저기 옷방으로 가봐. 옷장이 있어. 마음에 드는 걸로 골라 입어. 이봐 친구, 뭐하러 옷을 사? 그래도 사고 싶은 대신. 이봐 친구, 밖에 나가서 사오느니 내 걸 주는 게 더 편하단 소리야. 여권은 있나? 여권이 없으면 멀리 갈 수도 없어. 아직 있어. 그럼 옷을 갈아입고 헬베티아로 떠나게 친구. 이 헬베티아는 스위스를 가리키며 로마 시대부터 이 지역에 거주한 헬베티 쪽에서 따온 이름이랍니다. 스위스로 가라는 말이네요. 헬베티아로 떠나게 친구.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 먼저 스트레사에 가야 하거든. 완벽하잖아 이 친구야. 거기선 배로 건너가기만 하면 돼. 공연만 아니라면 나도 같이 부를 텐데 어쨌거나 나도 곧 갈 거야. 가서 요들을 부르면 되겠네. 그래 친구, 조만간 요들을 불러볼 생각이야. 잘 부를 수 있을걸. 좀 이상하겠지만. 부를 수 있고 말고. 그는 다시 담배를 피우며 침대에 기댔다. 큰 기대는 하지 마. 그래도 부를 수는 있어. 아주 웃기는 노래지만 부를 수는 있다고. 나는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하거든. 들어봐. 그가 목청을 가다듬고 아프리카나를 부르기 시작했다. 아프리카나는 독일 작곡가 차코모 마이어베어의 오페라 아프리카의 여인의 아리아라고 하네요. 아프리카나를 부르기 시작했다. 목이 부풀고 핏줄이 붉어졌다. 노래 부를 수 있단 말이야. 그가 말했다. 사람들이 좋아하든 말든. 나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내려가서 마차를 보내야겠어. 다시 올라와 친구. 같이 아침 먹자고. 그는 침대에서 나와 똑바로 서서 심호흡을 하고 다리 굽혀 펴기를 시작했다. 나는 아래층으로 내려가 마차 삭스를 지불했다. 34. 사복으로 갈아입자 가장 무도회라도 가는 기분이었다. 오랫동안 군복만 입었기 때문에 내 옷을 입은 것 같지 않았다. 바지는 너무 헐렁했다.
스트레스엔 기차표는 밀라노에서 사두었었다. 새 모자도 샀다. 시임의 모자는 내게 맞지 않았지만 옷은 괜찮았다. 옷에서 담배 냄새가 났고 기차 칸막이 객실에 앉아 창문으로 보니 새 모자에 비해 옷이 많이 낡아 보였다. 창밖으로 보이는 비에 젖은 롬바르디아 지방처럼 내 기분도 울적했다. 같은 객실에 공군 조종사가 몇 명 타고 있었는데 누구도 나를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 똑바로 쳐다보지는 않지만 이 나이에 민간인 복장을 한 나를 몹시 경멸하는 것 같기는 했다. 모욕감을 느끼지는 않았다. 예전 같으면 나도 그들에게 모욕을 주고 싸움을 걸었을 것이다. 그들이 갈라라테에서 내리고 나 혼자만 남자 기뻤다. 신문을 가지고 있었지만 전쟁 기사를 보고 싶지 않아 읽지 않았다. 전쟁은 잊어버릴 것이다. 나는 단독 강화를 맺은 것이다. 지독하게 외로웠는데 기차가 스트레스에 도착하자 기뻤다. 역에 호텔 짐꾼들이 나와 있을 거라 예상했는데 아무도 없었다. 성수기가 지난 지 오래라서 기차 손님을 맞으러 온 사람이 없었던 것이다. 나는 가방을 들고 기차에서 내렸는데 시임에게 얻은 가방에는 셔츠 2장밖에 없어 무척 가벼웠다. 기차가 다시 떠날 때까지 나는 비 내리는 역사 지붕 밑에 서 있었다. 역에서 만난 한 남자에게 지금 영업 중인 호텔이 어디냐고 물었다. 그는 그랑호텔 에데 질 보로메가 문을 열었고 작은 호텔 몇 곳도 1년 내내 영업한다고 했다. 나는 가방을 들고 비를 맞으며 일 보로메를 향해 걷기 시작했다. 마차가 보이자 손짓에 불렀다. 마차를 이용하는 게 나을 것 같았다. 크다란 호텔의 마차 출입구에 도착하자 수희가 우산을 들고 나와 아주 공손하게 맞아주었다. 나는 좋은 방을 잡았다. 아주 넓고 환하고 호수가 내려다 보였다. 구름이 호수 위까지 드리워져 있었지만 해가 비치면 아주 아름다울 것 같았다. 아내가 올 겁니다. 나는 말했다. 새틴 침대보가 덮인 큰 더블 침대. 레토 마트리모니알레가 있었다. 레토 마트리모니알레는 더블 침대를 뜻하는 이탈리아어랍니다. 아주 호화로운 호텔이었다. 나는 긴 복도를 지나 넓은 계단을 내려가고 많은 방들을 지나쳐 바에 들어갔다. 이곳 바텐더와는 아는 사이라 나는 높은 스툴에 앉아 소금을 뿌린 아몬드와 포테이토 칩을 먹었다. 마티니는 시원하고 깔끔했다. 사복 차림으로 여긴 어쩐 일이십니까? 바텐더가 2잔째 마티니를 만들며 물었다. 휴가 중입니다. 요양 휴가. 지금 여기는 아무도 없습니다. 호텔을 왜 열어두는지 모르겠어요. 낚시는 좀 했습니까? 멋진 놈으로 몇 마리 잡았죠. 이맘때 트롤 낚시를 하면 멋진 놈들을 잡을 수 있죠. 제가 보낸 담배는 받았나요? 그럼요. 제가 보낸 카드도 받으셨죠? 나는 웃음을 터뜨렸다. 담배는 구하지 못했다. 그가 원한 건 미국산 파이프 담배였는데 내 친척이 보내지 않았거나 중간에서 압수된 것 같았다. 어쨌든 내 손에는 들어오지 않았다. 어디서 좀 구해볼게요. 내가 말했다. 혹시 시내에서 영국 여자 2명 못 봤습니까? 그저께 여기 왔다는데요. 이 호텔에는 없는데요. 간호사들이에요. 그러고 보니 간호사 2명은 봤습니다. 잠깐만요. 어디서 묵는지 알아보고 올게요. 한 명은 제 아내예요. 내가 말했다. 저는 아내를 만나러 왔습니다. 다른 한 명은 제 아내고요. 농담 아니에요. 바보 같은 농담을 해서 죄송해요. 그가 말했다. 몰랐습니다. 그는 밖으로 나가더니 한참 동안 돌아오지 않았다. 나는 올리브와 소금을 뿌린 아몬드와 포테이토 칩을 먹으며 바 뒤쪽 거울에 비친 사복 입은 내 모습을 바라보았다. 바텐더가 돌아왔다. 기차역 근처 작은 호텔에 있다고 합니다. 그가 말했다. 샌드위치 좀 먹을 수 있을까요? 시켜드리죠. 아시다시피 여기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손님이 없어서. 정말 아무도 없는 겁니까? 아니요. 몇 분 있긴 하죠. 샌드위치가 오자 나는 3쪽을 먹고 마티니를 2잔 더 마셨다. 그렇게 시원하고 깔끔한 마티니는 처음이었다. 문명인이 된 듯한 기분이었다. 그동안 레드와인과 빵과 치즈, 맛없는 커피와 그라파만 너무 많이 먹었다. 나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마호가니와 노쇠와 거울이 있는 쾌적한 바의 높은 스툴에 앉아 있었다. 바텐더가 이런저런 것을 물었다. 전쟁 얘기는 그만하죠. 내가 말했다. 전쟁은 멀리 있었다. 어쩌면 애초부터 없었을지도 모른다. 이곳에는 전쟁이 없었다. 그러자 나에게 전쟁은 끝났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런데도 정말 끝났다는 느낌은 들지 않았다. 학교를 땡땡이 치고는 지금쯤 학교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궁금해하는 학생이 된 기분이었다.
내가 캐서린과 헬렌 퍼거슨이 머문다는 호텔에 갔을 때 그들은 저녁 식사 중이었다. 나는 복도에 서서 테이블에 앉은 두 사람을 보았다. 캐서린은 나를 등지고 앉아있어 머리카락과 뺨, 아름다운 목과 어깨만 보였다. 퍼거슨이 말하고 있었다. 그녀는 내가 들어가자 말을 멈췄다. 세상에, 그녀가 말했다. 안녕하세요. 내가 말했다. 당신이 웬일이세요? 캐서린이 말했다. 그녀의 얼굴이 환해졌다. 너무 좋아서 믿기지 않는 표정이었다. 나는 그녀에게 키스했다. 캐서린은 얼굴을 붉혔고 나는 테이블에 앉았다. 무슨 일이 있군요. 퍼거슨이 말했다. 대체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식사는 했어요? 아니요. 식당에서 일하는 소녀가 들어오자 나는 내 접시도 가져달라고 했다. 캐서린은 행복한 눈으로 내내 나를 바라보았다. 사복 차림으로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퍼거슨이 물었다. 내 가게 들어갔죠. 무슨 일이 있군요. 기운 내요, 퍼기. 조금이라도 기운을 내요. 당신을 만났다고 기운이 나진 않아요. 당신이 캐서린을 공경에 빠뜨렸잖아요. 당신을 봐도 전혀 반갑지 않아요. 캐서린은 나에게 미소 지으며 테이블 밑에서 내 발을 툭 건드렸다. 나를 공경에 빠뜨린 사람은 아무도 없어, 퍼기. 내가 자초한 거지. 나는 이 사람 못 봐주겠는데? 퍼거슨이 말했다. 비열한 이탈리아식 수작으로 너를 망치기만 했잖아. 미국인이 이탈리아인보다 더해. 스코틀랜드인들은 너무나 도덕적이지. 캐서린이 말했다. 그런 말이 아니야. 이 사람은 이탈리아식 비열함을 말하는 거야. 내가 비열합니까, 퍼기? 그럼요. 비열한 것보다 더 나빠요. 당신은 뱀 같아요. 이탈리아 군복을 입은 뱀이요. 목에 망토를 두른 뱀. 지금은 이탈리아군 군복을 입고 있지 않은데요. 그게 바로 당신의 비열함을 보여주는 또 한 증거예요. 지난 여름 내내 연애를 해서 아이를 갖게 해놓고 이제 슬그머니 도망치려는 수작이겠죠. 나는 캐서린에게 미소를 지었고 캐서린도 내게 미소 지었다. 우린 함께 도망칠 거야. 그녀가 말했다. 둘이 똑같네? 퍼거슨이 말했다. 나는 너가 부끄러워. 캐서린 바클리. 너는 수치도 명예도 모르는구나. 너도 이 사람만큼이나 비열해. 그러지 마, 퍼기. 캐서린은 말하며 퍼기의 손을 토닥였다. 나를 비난하지 마.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거 너도 알잖아? 손 치워. 퍼거슨이 말했다. 그녀의 얼굴이 붉어져 있었다. 너에게 수치심이 있었다면 이렇게 되지도 않았겠지. 하지만 너는 몇 개월인지는 모르지만 임신한 몸으로 마치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너를 농락한 사람이 돌아왔다는 이유만으로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잖아. 너는 수치심도 감정도 없어. 그녀는 울기 시작했다. 캐서린이 다가가 그녀를 껴안았다. 버거스를 달래며 서 있는 캐서린의 몸은 눈에 띄는 변화가 없었다. 내가 알 게 뭐야? 버거슨이 흐느꼈다. 하지만 끔찍하다고. 자, 퍼기. 캐서린이 달랬다. 부끄럽게 생각할게. 울지마, 퍼기. 울지마, 우리 퍼기. 안 울어. 버거슨이 울먹거렸다. 안 운다고. 너가 끔찍한 처지라는 게 안 됐을 뿐이야. 그녀는 나를 쳐다보았다. 당신이 미워요. 그녀가 말했다. 캐서린이 무슨 말을 하든 난 당신을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미국에서 온 더럽고 비열한 이탈리아인 같으니. 그녀의 눈과 코는 울어서 새빨개졌다. 캐서린이 나를 보며 미소 지었다. 나를 아는 채 이 사람에게 미소 짓지 마. 너무 지나쳐, 퍼기. 그래, 알아. 퍼거슨이 훌쩍거렸다. 나는 신경 쓰지 마. 두 사람 다 내가 흥분해서 지나쳤어. 나도 알아. 나는 두 사람이 행복하길 바라는 건데. 우린 행복해. 캐서린이 말했다. 우리 착한 퍼기. 퍼거슨은 또다시 울었다. 지금 이런 식으로 행복하길 바라는 게 아니야. 왜 결혼을 하지 않아? 설마 다른 아내가 있는 건 아니죠? 천만에요. 내가 말했다. 캐서린은 웃었다. 웃을 일이 아니야. 퍼거슨이 말했다. 안에 있는 걸 숨기는 족속이 많다고. 결혼할게, 퍼기. 캐서린이 말했다. 그래야 너의 마음이 편하다면. 내 마음 편하자고 하라는 게 아니잖아. 당연히 결혼을 원해야지. 그동안 너무 바빴잖아. 그래, 알아. 아이 만들느라 바빴겠지. 나는 그녀가 또다시 울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 대신 신랄해졌다. 너는 오늘 밤 당장 이 사람을 따라가겠지? 캐서린이 말했다. 이 사람이 원한다면. 나는 어쩌고? 혼자 남는 게 무서워? 그래. 그럼 같이 있을게. 아니야. 이 사람이랑 함께 가. 지금 당장 떠나라고. 이제 두 사람 다 보기 싫어. 저녁은 마저 먹자. 아니야. 지금 바로 떠나. 퍼기 진정해. 당장 가라니까 둘 다 가버리라고.
그럼 갈까? 내가 말했다. 나는 퍼기가 지겨워졌다. 당신이야 가고 싶겠죠? 심지어 나 혼자 저녁을 먹게 두고도요. 예전부터 이탈리아 호수들을 보고 싶었는데 이게 뭐람? 그녀는 흐느꼈고 캐서린을 보며 울먹거렸다. 저녁 식사 마칠 때까지 있을게. 캐서린이 말했다. 너가 원하면 혼자 두고 가지도 않을게. 너 혼자 두고 안 가, 퍼기? 아니야. 너가 가면 좋겠어. 가면 좋겠다니까. 그녀는 눈물을 닦았다. 내가 흥분했어. 제발 나는 신경 쓰지 마. 식당에서 일하는 소녀는 퍼기가 울고불고 하는 것을 보자 당황했다. 다음 코스 요리를 가지고 들어왔을 때 상황이 진정된 것을 보고야 안심하는 기색이었다. 길고 텅 빈 복도, 문 밖에 벗어둔 신발, 두꺼운 카펫이 깔리고 창밖에서 비가 내리던 호텔 방에 우리가 함께 있었던 그날 밤, 방 안은 밝고 쾌적했고 유쾌했고 불을 끄자 부드러운 시트와 편안한 침대에 기분이 들면서 마치 집에 돌아온 기분,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 한밤중에 잠에서 깨어도 옆에 있던 사람이 아무데도 가지 않고 그대로 있을 거라는 느낌이 들었다. 그 밖의 모든 것은 현실 같지 않았다. 피곤하면 잤고 한 사람이 잠에서 깨면 다른 한 사람도 눈을 떴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외롭지 않았다. 남자나 여자나 종종 혼자 있고 싶을 때가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는 상대의 그런 기분을 질투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진정으로 단 한 번도 그런 기분을 느끼지 않았다. 사람들은 남과 함께일 때 혹은 사람들과 함께일 때 혼자라는 기분을 느낀다. 나는 딱 한 번 그런 기분을 느껴보았다. 많은 여자와 어울리는 동안 혼자라는 기분을 느꼈는데 그때가 가장 외로웠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있을 때는 단 한 번도 외롭거나 두렵지 않았다. 나는 낮과 밤이 같지 않다는 것을 안다. 모든 것이 다르다는 것을, 밤의 일은 낮에 존재하지 않으므로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외로운 사람에게는 외로움이 찾아들면 밤이야말로 끔찍한 시간이라는 것을 안다. 하지만 캐서린과 함께일 때는 밤이 훨씬 더 즐겁다는 것 말고는 다른 것이 없었다. 너무 큰 용기를 지닌 사람들이 있을 때 세상은 그들을 꺾어놓기 위해 죽이려 하고 실제로 그렇게 한다. 세상은 모든 사람을 부르뜨리지만 많은 사람이 그 부르진 곳에서 더욱 강해진다. 그러나 세상은 부르지지 않으려는 사람들을 죽인다. 착한 사람이든 상냥한 사람이든 용감한 사람이든 가리지 않고 공평하게 죽인다.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사람 역시 죽이겠지만 특별히 서두르지 않을 뿐이다. 아침에 잠에서 깼을 때가 기억난다. 캐서린은 자고 있고 창문으로 햇살이 비쳐들었다. 비는 멈췄고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방을 가로질러 창가로 다가갔다. 상 아래 앙상하지만 보기 좋게 정돈된 정원이 있었고 자갈길과 나무들, 호수 옆 돌담, 멀리 산을 등지고 햇살에 반짝이는 호수가 보였다.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보다가 뒤를 돌아보니 캐서린이 잠에서 깨어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잘 잤어요, 달링? 그녀가 물었다. 날씨 정말 좋죠? 기분은 어때? 아주 좋아. 멋진 밤이었어요. 아침 먹을까? 그녀는 그러자고 했다. 나도 먹고 싶었고 우리는 침대에서 창문으로 비쳐드는 11월의 햇살을 받으며 내 무릎에 쟁반을 올려놓고 아침을 먹었다. 신문 읽고 싶지 않아요? 병원에서는 늘 신문 찾았잖아. 싫어. 내가 말했다. 이젠 읽고 싶지 않아. 소식을 알고 싶지 않을 정도로 상황이 나빴어요? 전쟁 소식은 알고 싶지 않아. 당신하고 같이 있었다면 나도 사정을 알았을 텐데. 머릿속에서 정리되면 말해줄게. 그런데 군복을 벗었다는 게 들키면 체포되지 않을까요? 아마 총살하겠지. 그럼 우리 여기 이러고 있지 말아요. 이 나라에서 떠나요. 나도 그런 생각을 했어. 우리 떠나요, 달링. 바보 같은 모험은 안 돼. 메스트르에서 밀라노까지는 어떻게 왔어요? 기차로 왔어. 그때는 군복을 입고 있었고. 그럼 위험한 일은 없었어요? 별로. 옛날에 받은 이동 명령서를 가지고 있었거든. 메스트르에서 날짜를 고쳤어. 달링, 여기 있다가는 언제 체포될지 몰라요. 그렇게 되게 두지 않을 거야. 그건 어리석어요. 당신이 잡혀가면 우린 어떻게 될까요? 그런 생각은 하지 말자. 생각만으로도 피곤해. 당신을 체포하러 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쏴버리지. 어리석은 소리. 여기를 떠날 때까지 절대 호텔 밖에 나가지 말아요. 그럼 어디로 떠날 건데? 제발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말아요, 달링. 어디든 당신이 원하는 곳으로 갈게요. 하지만 제발 빨리 생각해 봐요. 호수 건너편이 서 있으니 거리로 가면 되겠지? 그게 좋겠어요.
바깥은 점점 구름이 끼고 호수도 어두워졌다. 나는 우리가 죄인들처럼 사는 건 싫어. 내가 말했다. 달링, 그러지 말아요. 얼마나 죄인처럼 살았다고 그래요? 앞으로도 죄인처럼 살진 않을 거예요. 즐겁게 살 거라고요. 범죄자가 된 기분이야. 나는 탈영을 했어. 달링, 제발 이성적으로 생각해요. 탈영한 게 아니에요. 고작 이탈리아 군대일 뿐이라고요. 나는 웃었다. 당신은 좋은 여자야. 침대로 돌아가자. 나는 침대에 있으면 기분이 좋아. 잠시 후 캐슬린이 말했다. 이제 범죄자 같은 기분 안 들죠? 응, 내가 말했다. 당신과 있으면 안 그래. 당신은 정말 바보 같은 남자야.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내가 돌봐줄게요. 난 입덧도 전혀 하지 않아요. 달링, 멋지죠? 멋져. 이렇게 멋진 아내를 두고도 고마운 줄 모르다니. 하지만 상관없어. 나는 사람들이 당신을 체포할 수 없는 곳으로 당신을 데려갈 거고 우리는 행복하게 지낼 거예요. 그래, 당장 가자. 그래요, 달링. 당신이 원하면 어디든 언제든 갈게.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좋아요. 35. 캐슬린은 퍼거슨을 만나러 호숫가를 걸어 작은 호텔로 돌아갔고 나는 바에 앉아 신문을 읽었다. 바에는 편안한 가죽 의자들이 있었고 나는 그중 하나에 앉아 바텐더가 올 때까지 신문을 읽었다. 이탈리아군은 탈리아멘토 강에서도 버티지 못하고 피아베 강까지 밀리고 있었다. 나는 피아베 강을 기억했다. 철도가 산도나 부근에서 그 강을 건너 전선으로 이어졌다. 강은 깊고 느리고 폭이 무척 좁았다. 하류 쪽에는 모기가 우글거리는 섭지와 운하가 있었다. 멋진 빌라도 몇 채 있었다. 전쟁 전 코르티나 담페초에 갔던 길에 언덕 사이로 그 강을 따라 몇 시간쯤 걸었던 기억이 있다. 언덕 위에서 보면 강물이 바위 그늘 아래 웅덩이와 얕은 여울을 지나며 빠르게 흐르고 있어서 송어가 사는 시내처럼 보였다. 길은 카도르에서 그 강과 갈라졌다. 나는 그 상류에 있던 군대가 어떻게 내려와 후퇴했을지 궁금했다. 바텐더가 들어왔다. 그래피 백작이 만나고 싶어 하는데요. 그가 말했다. 누구요? 그래피 백장님이요. 전에 오셨을 때 봤던 노 신사분 기억하시죠? 지금 여기 계신가요? 네, 조카와 함께 와 계십니다. 당신이 여기 계시다고 말했어요. 같이 당구를 치고 싶다고 하시더군요. 어디 계시죠? 산책 중이십니다. 건강은 어떠세요? 전보다 젊어 보이시던데요. 어제 저녁에는 식전 샴페인 칵테일을 석 잔이나 드셨습니다. 당구 솜씨는요? 훌륭하죠. 제가 지거든요. 당신이 여기 계시다고 하니까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여기 칠 상대가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피 백작은 94살이었다. 아이고. 마테르니히 시대 사람으로 마테르니히 시대는 클레멘스 마테르니히 오스트리아 수상으로 주변국의 자유주의, 국민 통일운동 등을 반대한 마테르니 체제를 이끌다가 1848년 3월 혁명 후 실각했다 이렇게 되는데 마테르니 시대 사람으로 머리와 수염이 하얗게 센 아주 품이 있는 노인이었다. 오스트리아와 이탈리아에서 외교관으로 근무했고 그의 생일 파티는 밀라노 사교계의 큰 행사였다. 그는 100살까지 살 것 같았고 94세의 노구와 대조적으로 깔끔하고 유리한 당구 솜씨를 가지고 있었다. 언젠가 비수기에 스트레사에 왔을 때 그를 만나 함께 당구를 치면서 샴페인을 마셨다. 그것을 멋진 습관이라 생각했는데 그는 100점 내기에 내게 15점의 핸디캡을 주고서도 나를 이겼다. 그분이 여기 계시다고 왜 말 안 했어요? 깜빡 잊었습니다. 또 누가 있죠? 당신이 아는 분은 없습니다. 다 해서 6분 뿐이죠. 지금 할 일 있어요? 없습니다. 낚시하러 가요. 1시간 정도는 괜찮습니다. 그럼 갑시다. 트롤 낚시 도구를 가져와요. 바텐더가 외투를 입자 우리는 밖으로 나갔다. 호숫가로 내려가 보트를 탔고 바텐더는 내가 노를 젓는 동안 선미에 앉아서 호수의 송어를 잡기 위해 스피너와 이 스피너는 회전하는 작은 금속 조각의 가짜 미끼라네요. 스피너와 무거운 봉돌이 달린 낚싯줄을 풀어서 던졌다. 우리는 기슭을 따라 노를 저었고 바텐더는 낚싯줄을 손에 쥐고 가끔 한 번씩 당겨보았다. 호수에서 보니 스트레사는 무척 황량해 보였다. 앙상한 나무들이 길가에 늘어서 있고 큰 호텔과 문이 잠긴 빌라들이 보였다. 호수를 가로질러 이솔라벨라, 타오르미나 부근의 작은 섬, 이탈리아어로 아름다운 섬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솔라벨라까지 노를 저어 암벽에 다가갔는데
갑자기 깊어진 투명한 물속으로 보니 암벽이 기울어져 내려가다가 위쪽 어부의 섬까지 이어져 있었다. 해는 구름에 가려져 있었고 호수물은 어둡고 잔잔하면서도 몹시 차가웠다. 물고기가 튀어올라 수면에 둥근 파문이 일었지만 우리는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노를 저 맞은편 어부의 섬으로 가보니 보트들은 끌어올려져 있고 어부들이 그 물을 고치고 있었다. 한잔 할까요? 좋죠. 내가 보트를 암석 방파제에 대자 바텐더는 낚싯줄을 잡아당겨 배 바닥에 내려놓고 스피너는 배전에 걸었다. 나는 내려서 보트를 줄로 묶어 고정했다. 우리는 작은 카페에 들어가 가공하지 않은 나무 테이블에 앉아 베르무트를 주문했다. 노젓느라 피곤하셨죠? 아닙니다. 갈 때는 제가 적겠습니다. 그가 말했다. 저는 노젓는 걸 좋아해요. 당신이 낚싯줄을 잡으면 운이 바뀔지도 모르죠. 알았어요. 전쟁이 어찌 되고 있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고약하죠. 저는 안 나가도 돼요. 너무 늙었어요. 그래피 백장님처럼. 나가야 할지도 몰라요. 내년이면 우리 나이도 소집하겠죠. 하지만 저는 안 갈 겁니다. 어쩌려고요? 외국으로 나가야죠. 전쟁에는 나가고 싶지 않아요. 전에 아비시니아에서 참전했었죠. 거부할 겁니다. 당신은 왜 나간 겁니까? 모르겠어요. 바보였죠. 베르무트 한 잔 더 하실래요? 좋아요. 돌아올 때는 바텐더가 노를 저었다. 우리는 스트레스 경계 너머까지 트롤 낚시를 하며 호수 위쪽으로 갔다가 기슭에서 거리 멀지 않은 곳으로 내려왔다. 팽팽한 낚싯줄을 잡은 채 11월의 어두운 호수와 황량한 기슭을 바라보는데 스피너가 희미하게 도는 것이 느껴졌다. 바텐더가 크게 노를 저어 앞으로 나아가자 낚싯줄이 흔들렸다. 한 번은 낚싯줄에 입질이 왔다. 낚싯줄이 갑자기 팽팽해지며 젖혀졌다. 낚싯줄을 잡아당기자 살아있는 송어의 무게가 느껴지나 싶더니 다시 줄이 흔들렸다. 송어를 놓쳐버린 것이다. 큰 놈이었어요? 꽤 컸어요. 한 번은 혼자 낚시하러 나와서 낚싯줄을 이에 물고 트롤 낚시를 하고 있었는데 한 놈이 무는 바람에 입이 날아갈 뻔했어요. 가장 좋은 방법은 낚싯줄을 다리에 감아두는 거예요. 내가 말했다. 그러면 입질도 느낄 수 있고 이빨 나갈 걱정도 없죠. 나는 호수에 손을 담갔다. 물이 무척 찼다. 이제 거의 호텔 맞은편까지 와 있었다. 그만 들어가 봐야 해요. 바텐더가 말했다. 11시까지는 가 있어야 하거든요. 칵테일 시간이라. 그래요. 나는 낚싯줄을 걷어 양끝이 톱니 모양인 막대기에 감았다. 바텐더는 돌담 사이 작은 선착장에 보트를 대고 쇠사슬과 자물쇠로 잠갔다. 보트가 필요하시면 그가 말했다. 언제든 열쇠를 드리겠습니다. 고마워요. 우리는 호텔로 올라가 바에 들어갔다. 이른 아침에 또 술을 마시고 싶지는 않아 나는 방으로 올라갔다. 여종업원이 방금 청소를 마쳤고 캐서린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나는 침대에 누워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애썼다. 캐서린이 돌아오자 다시 기분이 좋아졌다. 퍼거슨이 아래층에 와 있다고 했다. 점심을 먹으러 온 것이었다. 당신이 괜찮다고 할 것 같아서요. 캐서린이 말했다. 그럼 내가 말했다. 무슨 일 있어요, 달링? 모르겠어. 나는 알아요. 할 일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당신한테는 나밖에 없는데 내가 나가버렸으니까. 맞아. 미안해요, 달링. 갑자기 할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게 얼마나 끔찍한지 나도 알아요. 전에는 인생이 온갖 것으로 가득 차 있었지. 내가 말했다. 이제는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거야. 하지만 내가 곁에 있을 거잖아요. 겨우 2시간 나갔다 온 거예요. 당신이 할 만한 일이 뭐 없을까? 바텐더하고 낚시를 다녀왔어. 재미없었어요? 재미있었어. 내가 옆에 없을 때는 내 생각하지 말아요. 전선에 있을 땐 그렇게 했어. 하지만 그때는 할 일이 있었지. 직업을 잃어버린 오셀로, 그죠? 그녀가 놀렸다. 이 오셀로는 이제 셰익스피어 오셀로. 삼막 3장 중에 오셀로의 대사를 언급한 것이라고 그래요. 직업을 잃어버린 오셀로군요. 그녀가 놀렸다. 오셀로는 금둥이였잖아. 내가 말했다. 게다가 난 질투하는 게 아니야. 당신을 너무 사랑해서 당신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거라고. 착한 아이처럼 퍼거슨한테 잘해줄 거죠? 나를 욕하지만 않으면 늘 잘해줘. 친절하게 대해줘요. 우리는 가진 게 많은데 퍼거슨에게는 아무것도 없잖아. 우리가 가진 걸 원하지는 않을걸. 당신은 너무 몰라요, 달링.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잘해줄게. 그러리라 믿어요. 당신은 정말 상냥하니까. 식사 후에도 남아있진 않겠지? 그럼요. 내가 보낼게요.
그런 다음 여기로 올라오자. 물론이죠. 내가 뭘 바라겠어요? 우리는 아래층으로 내려가 버거슨과 점심을 먹었다. 그녀는 호텔과 호화로운 식당에 몹시 감탄했다. 우리는 화이트 카프리 2병을 곁들여 맛있는 점심 식사를 했다. 그래피 백작이 식당에 들어와 우리를 보고 고개 숙여 인사했다. 우리 할머니와 얼굴이 약간 닮은 조카 딸과 함께 있었다. 캐서린과 퍼거슨에게 그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자 퍼거슨은 깊은 인상을 받은 것 같았다. 호텔은 아주 크고 호화롭지만 텅 비어 있었고 맛있는 식사와 아주 훌륭한 와인 덕분에 우리는 무척 기분이 좋아졌다. 캐서린은 더없이 기분이 좋아 보였다. 그녀는 아주 행복해했다. 퍼거슨도 꽤 명랑해졌다. 나도 무척 기분이 좋았다. 점심 식사를 마치자 퍼거슨은 호텔로 돌아갔다. 점심을 먹었으니 잠시 누워 쉬겠다고 했다. 오후 늦게 누군가 우리 방문을 두드렸다. 누구십니까? 그래피 백작께서 함께 당구를 치실 건지 물으십니다. 나는 시계를 보았다. 푸르스 베개 밑에 두었었다. 가야 해요, 달링? 캐서린이 속삭였다. 가는 게 좋겠어. 시계는 4시 15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나는 밖으로 향해 큰 소리로 외쳤다. 그래피 백작께 5시에 당구실로 가겠다고 전해줘요. 나는 4시 45분에 캐서린에게 작별 키스를 하고 욕실에 들어가 옷을 갈아입었다. 넥타이를 매고 거울을 보니 사복을 입은 모습이 어색했다. 잊지 말고 셔츠와 양말을 더 사야겠다고 생각했다. 오래 있을 거예요? 캐서린이 물었다. 침대에 들어누운 모습이 사랑스러웠다. 버릇이 좀 집어줄래요? 나는 머리를 기울여 머리카락을 모두 한쪽으로 늘어뜨린 다음 비스 내리는 캐서린을 바라보았다. 밖은 어두웠지만 침대맡에 있는 전등 불빛이 그녀의 머리카락과 목덜미와 어깨를 환하게 비췄다. 그녀에게 다가가 키스를 하고 브러쉬를 든 손을 잡자 그녀의 머리가 베개에 파묻혔다. 나는 그녀의 목덜미와 어깨에 키스했다. 그녀를 너무 사랑해서 정신이 아찔할 지경이었다. 가고 싶지 않군. 나도 보내고 싶지 않아요. 그럼 가지 말까? 아니, 가요. 잠깐 갔다가 곧 돌아올 거잖아요. 저녁은 여기서 먹지. 얼른 갔다 와요. 그래피 백작은 당구실에 있었다. 스트로크 연습 중이었는데 당구대 위를 비추는 불빛에 비친 모습이 꽤 노쇠해 보였다. 전등에서 약간 떨어져 있는 카드 테이블에는 언제 아이스 버킷이 놓여 있고 얼음 위로 샴페인 2병의 목 부분과 코르크 마개가 보였다. 내가 당구대 쪽으로 다가가자 그래피 백작은 허리를 펴고 다가왔다. 그가 손을 내밀었다. 자네가 여기에 있다니 정말 기쁘군. 게임을 하러 와줘서 정말 고맙네. 불러주시니 제가 감사하죠. 몸은 괜찮은가? 이 손초에서 부상당했다고 하던데 쾌유를 비네. 아주 건강합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오, 나야 언제나 건강하지. 하지만 나이를 먹고 있어. 이제는 나이 먹은 징후가 완연하지. 아닌 것 같은데요? 정말이야. 하나 말해줄까? 나는 이제 이탈리아어가 더 편해. 쓰지 않으려고 노력하지만 피곤하면 이탈리아어가 훨씬 편해져. 그럴 때면 내가 나이 들었다는 걸 깨닫게 돼. 그럼 이탈리아어로 말씀하십시오. 저도 좀 피곤하니까요. 하지만 자네는 피곤하면 영어가 더 편하지 않나? 미국어죠. 그래, 미국어. 자네는 미국어를 쓰게 듣기 좋은 언어지. 미국인은 거의 보지 못합니다. 보고 싶겠군. 누구나 고국 사람, 특히 고국 여자들을 그리워하는 법이지. 나도 경험이 있어서 알아. 그럼 한판 칠까? 자네 많이 피곤한 건 아닌가? 진짜 피곤한 건 아닙니다. 농담으로 한 말이죠. 핸디캡은 얼마나 주실 겁니까? 그동안 당구 많이 쳤나? 전혀요. 자네 꽤 잘 치던데 100점에 10점? 너무 치켜 세우시는데요. 그럼 15점? 좋습니다만 그래도 제가 질 겁니다. 내기로 칠까? 자네는 내기 당구를 좋아했지. 그게 좋겠습니다. 좋아. 그럼 핸디캡은 18점 주고 1점에 1프랑 내기로 하지. 백작은 능숙하게 당구를 쳤고 나는 핸디캡을 얻고도 50점이 됐을 때 겨우 4점 앞섰다. 그래피 백작이 벽에 있는 벨을 눌러 바텐더를 불렀다. 한 병 따주게. 그가 말했다. 그러고는 내게 말했다. 자극제를 좀 마시자고. 와인은 얼음처럼 차고 아주 씁쓸한 맛이 훌륭했다. 이탈리아어로 말해도 될까? 괜찮겠나? 이게 요즘 내 약점이지. 우리는 당구를 치는 사이사이 와인을 조금씩 마시면서 이탈리아어로 이야기를 주고받았지만 말은 거의 하지 않고 게임에 집중했다. 그래피 백작이 100점을 쳐 게임을 끝냈을 때 나는 핸디캡을 합하고도 겨우 94점이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내 어깨를 두드렸다. 이제부터 나머지 한 병을 마시면서 전쟁 얘기나 좀 들어보세. 그는 내가 앉기를 기다렸다. 뭐든 다른 이야기를 하시죠. 내가 말했다. 그 이야기는 하기 싫은가? 알았네. 요즘 무슨 책을 읽고 있나? 읽지 않습니다. 내가 말했다. 유감스럽게도 제가 아주 따분한 인간이라서요. 그럴 리가. 하지만 책은 읽어야 해. 전시에 어떤 책이 나왔습니까? 프랑스인 바로비스의 포화가 있지. 브리들링 씨는 다 꿰뚫어 본다. 영국 작가 웰스의 소설이랍니다. 브리틀링 씨는 다 꿰뚫어 본다. 도 있고. 아닙니다. 안 그렇던데요. 뭐라고? 다 꿰뚫어 보지 못한다고요. 그 책들은 병원에 있었습니다. 그럼 책을 읽었다는 거잖아? 네, 하지만 마음에 드는 건 없었습니다. 나는 브리틀링 씨가 영국 중산층의 정신을 탁월하게 그렸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정신에 관해서는 모릅니다. 딱한 친구, 정신에 관해서 아는 사람은 없어. 자네는 신자인가? 밤에는 그렇습니다. 그래피 백작은 미소 지으며 손가락으로 잔을 돌렸다. 나이가 들면 신앙심이 깊어질 줄 알았는데 웬일인지 나는 그렇지 않아? 그가 말했다. 안타까운 일이지. 죽은 뒤에도 계속 살길 바라십니까? 나는 물었고 곧바로 죽음을 언급한 건 바보 같다고 느껴졌다. 하지만 백작은 개의치 않았다. 그건 어떤 인생이냐에 달렸지. 내 인생은 아주 즐거워. 나는 영원히 살고 싶다네. 그는 미소 지었다. 거의 그런 셈이지만. 우리는 샴페인이 담긴 아이스 버킷과 서로의 잔이 놓인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가죽 의자에 깊숙이 앉아 있었다. 자네도 나만큼 나이가 들면 이상한 것이 많다고 느낄 걸세. 백작께서는 전혀 나이 들어 보이지 않으십니다. 늙는 건 육체지. 가끔은 백목 부러지도 내 손가락에 부러질까 봐 겁이 나. 하지만 정신은 늙지도 않고 더 지혜로워지지도 않아. 지혜로우신데요? 아니, 노인이 지혜로울 거라 생각하는 건 아주 큰 착각이야. 노인들은 지혜로워지지 않아. 조심성이 많아질 뿐이지. 그게 지혜겠죠. 아주 매력 없는 지혜지. 자네는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나?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요. 나도 마찬가지야. 하지만 그건 지혜가 아니지. 자네는 삶이 소중한가? 그렇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그게 가진 전부니까. 생일 파티를 열기 위해서라도. 그가 웃었다. 어쩌면 자네가 나보다 더 지혜로울지도 몰라. 생일 파티 같은 건 하지 않을 테니까. 우리는 함께 와인을 마셨다. 이 전쟁을 정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물었다. 바보짓이라고 생각하지. 어느 쪽이 승리할까요? 이탈리아. 왜요? 더 젊은 나라니까. 더 젊은 나라가 늘 승리합니까? 한동안은 그렇지. 그 뒤에는 어떻게 되는데요? 그들도 늙은 나라가 되는 거지. 지혜롭지 않다고 하셔놓고. 이보게 친구, 이건 지혜가 아니라 냉소지. 아주 지혜로운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별로 그렇지도 않아. 그 반대쪽에도 얼마든지 들 수 있으니까. 하지만 나쁘지 않군. 샴페인은 다 마셨나? 거의 다 마셨습니다. 좀 더 마실까? 그런 뒤에 옷을 갈아입어야겠군. 그만 마시는 게 좋겠습니다. 정말 그만 마시고 싶나? 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자네에게 커다란 행운과 커다란 행복이 있길. 그리고 아주 건강하길 빌겠네. 고맙습니다. 백장님의 장수를 빌겠습니다. 고맙네. 나는 충분히 살았어. 혹시 자네가 신앙심이 깊어진다면 내가 죽었을 때 나를 위해 기도해 주게. 몇몇 친구에게도 그렇게 부탁해 두었거든. 나는 신앙심이 깊어지길 기대했지만 그렇게 되지가 않았어. 백작이 쓸쓸한 미소를 짓는 것 같았지만 확실하지는 않았다. 너무 나이가 많고 얼굴에 주름이 많아 조금만 미소를 지어도 모든 주름이 움직였기 때문에 거의 아무런 차이가 없었다. 신앙심이 아주 깊어질 수도 있겠죠. 내가 말했다. 어쨌든 백장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늘 신앙심이 깊어질 거라고 기대했었네. 내 가족들은 죽을 때 하나같이 독실한 신자였거든. 그런데 웬일인지 나는 그렇게 되질 않아. 아직은 너무 이릅니다. 너무 늦었을지도 모르지. 어쩌면 너무 오래 살아서 신앙심이 사라진 건지도 몰라. 제 신앙심은 밤에만 찾아옵니다. 그렇다면 자네는 사랑에 빠진 거로군. 잊지 말게. 그게 바로 종교적인 감정이야.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물론이지. 그는 테이블 쪽으로 한 걸음 내디뎠다. 함께 당구를 쳐줘서 정말 즐거웠네. 저도 아주 즐거웠습니다. 함께 계단을 올라가서